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이어서 또 보실까요? 자, 이제 스포츠 엔터 쪽에서 있잖아요. 봐야 될 얘기들이 많이 또 있네요. AI로 부활의 신곡 부르는 가수들 그랬습니다. 엇갈린 반응 이랬는데 반가운 얼굴들이에요. 김광석, 김현식, 거북이의 리더 터틀맨, 고인이 된 가수들의 음반이나 생전 라이브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복원해서 방송하는 이러한 이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터틀맨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요, AI 음성 복원 기술과 과거 영상으로 얼굴과 표정을 학습시킨 뒤에 AI에게 합성하는 페이스 에디팅 기술 기억해 놓을까요? 페이스 에디팅 기술, 이거를 통해 가지고 방송이 이제 나온 적이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홀로그램 공연, 보면은 홀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죠. 레이저를 양쪽에서 쏴가지고 요게 이제 레이저끼리 서로 이렇게 방해하는 힘을 이용해서 이제 입체적으로 이게 영상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홀로그램 기술인데, 홀로그램 기술도 이제 뭐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지금은 상당히 이제 세련된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게 2012년 코첼라 페스티벌 무대의 전설적인 래퍼 투팍 이 홀로그램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안겼다 그랬고, 마이클 잭슨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등장을 했고요. 이미 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휘트니 휴스턴 홀로그램 투어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우리나라에서도 한 이제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앵커가 실제로 브리핑한 게 아닌데, 그런데 실제로 브리핑한 것처럼 독자 입장에서는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뉴스를 진행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게 또 이제 이슈를 또 이제 끌었던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AI가 만들어낸 음악이 인간의 것과 같은 친밀감 등을 지닐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는 거죠. 원래 이제 이게 디지털 같은 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에도 디지털 감성과 아날로그 감성이 막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래갖고 야, 이거는 좀 다른 영역 아니냐 이런 부분은 항상 있게 마련인데, 기술이 좋아지면은 실제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모호해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또 익숙해질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게 실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막 우리를 속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범죄 같은 데 이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저게 일반인들한테까지 이렇게 접목이 된다면 나의 목소리를 기계가 흉내내고, 그래서 가족들한테 보이스피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막 영상 같은 것까지 찍어갖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거 되게 무서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가수들을 좋아했던 거, 그런 것들은 그 소통이라는 측면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로의 소통이라는 측면이 사실은 없는 건데, 가짜가 그 공간을 채워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예전 모습처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반갑지만, 그런데 이제 실제로의 어떤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겠냐. 이게 정서적 교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좀 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삶의 유한성이라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음의 특징이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불가역성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없죠. 죽음에는 누구나 다 이제 불가지성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누구나 다 죽어야 되고 예외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되돌릴 수 없어요. 불가역성 이런 것들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목숨이라는 게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하루하루의 이 삶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잖아요. 실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죽음은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보셨죠? 나의 죽음. 나의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랑 관련 있는 누군가의 죽음이에요. 나와 관련 있는 너의 죽음이죠. 너의 죽음이 있고 나와 관련이 없는 그의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코로나로 누가 죽었다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때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애도가 가요? 아니죠. 아까 말했던 그 연예인들이 이제 운명을 달리했을 때에는 그때는 나하고의 연계성 같은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운명을 달리했을 때 우리가 안타까움과 애절함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까지도 있잖아요. 심지어. 예. 당신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 살 의미가 뭐가 있냐. 나도 우울했는데 당신이 뭐 이제 그건 자살과 관련된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당신이 없는 세상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연계성, 연대의식 같은 거를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죽음이라기보다는 너의 죽음에 가까운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 가족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충격과 그 다음에 그것을 아직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상상만으로도 주는 그 공포 같은 것들이 있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더 잘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나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접목해 보면은 이게 지금 가짜와 진짜가 뒤섞여 있는 이런 것들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만한 거잖아요. 이게 비록 스포츠 엔터에서 나온 거지만은 상당히 철학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까지 왔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AI의 발전으로 인간만이 예술 창작의 주체인지 아니면 창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새로운 쟁점도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AI 기술은 죽은 사람의 목소리나 영상을 복원해 추억을 되살리는 긍정적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당사자의 의지와 관계없는 신보가 나오거나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의 목소리와 영상을 합성해서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오용 가능성이나 부작용을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이제는 군대 가면 암구호라고 있거든요. 암구호. 암구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런 거예요. 그날 암구어가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병이 근무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이제 나타나면 딱 해야 돼요. 손들어 멈춰. 멈춰부터는 나 군대 갔다 온 지 너무 오래됐나 보다. 멈춰 손들어 뒤로 돌아 아니면은 뭐 이제 암구어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약속이 이거야. 스포츠 그러면 엔터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갖고 뭐 그런 일화도 많아요. 막 사단장 같은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초병이 이제 근무 쓰다가 스포츠! 그랬는데, 나야, 사단장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충성을 때리면서 문을 열어줬다.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은,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막 이러고 이제 공포탄 쏘고 막 그래야 돼요. 계속, 나 사단장이라니까! 이러면은. 그거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족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 당장 돈이 얼마 필요해서 근데 돈 좀 보내줘 이렇게 했는데 목소리가 똑같아. 그럼 암구어를 되는 거지. 우리만의 약속을. 이거 슬프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면.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주는 굉장한 편리함과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요게 이제 장점들도 많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부작용, 역작용에 대해서도 우리 항상 고민하지 않으면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런 세상까지야 오겠습니까? 많은 저는 뭐 그런 세상까지는 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그러긴 하는데 그건 좀 과장된 측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벗어난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저는 상상은 잘 안 돼요. 그 영화적인 상상에서는 충분히 공포감을 느끼지만 그런데 그 저기 뭐예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제어력이라는 걸 잃어버리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 영화 한번 시간 나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류 멸망 보고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요,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에 한 절에 스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주지 스님이야. 근데 주지 스님이 AI 기술이 탑재된 기계예요. 로봇이에요. 근데 로봇이 스스로 막 생각하는 힘이 이제 막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주지 스님이에요.
철학적인 고찰도 거기에 있는 실제 스님보다 더 높아. 깊이가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야 이거 AI가 너무 문제야 이러면서 로봇 다 회수해서 다 없애. 내가 너무 뭐라 그래놓고 다 얘기하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막 잡으러 오니까 거기 스님들이 못 잡아가게 막 막아요. 사람 스님들이 주지 스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못 잡아가게 막는데 냅둬라. 이것이 운명인 것은 뭐 거의 그런 식의 대사야. 나의 대사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냅둬라.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그러고 그날 밤에 실제로 막 이제 그 스님하고 주지 스님이 이 로봇 스님이 대화를 해요. 굉장히 깊은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인류멸망 보고서라고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던 영화인데 히트한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야 이게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어디까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튼간에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인간의 영역과 그 다음에 기술의 영역이 어떻게 조화롭게 가야 될까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이제 큰 화두를 던져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브레이크 댄스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다네요? 이게 올림픽의 체육 아니야? 체육? 근데 이게 춤이 체육인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체조 같은 거, 리듬 체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때요? 그것도 예술의 영역인데 그런데 그게 올림픽에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에서는 또 피겨 같은 것도 이게 올림픽 종목인데 브레이크 댄스 뭐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좀 약간 생경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12월 8일 끝난 집행위원회에서 자 보세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집행위원회가 있는데 브레이크 댄스, 스케이트보드, 그리고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 스포츠인 것 같긴 해요. 서핑까지 이렇게 4개 종목을 파리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에 포함하기로 승인했대요. 가장 인상 깊은 게 이 브레이크 댄스입니다. 브레이크 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IOC는 젊은 세대를 올림픽으로 끌어들이고자 브레이크 댄스를 비롯해 전 세계 청소년들의 관심을 끄는 4개 종목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가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올림픽 관심 사실 선진국 국민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저 어릴 때 우리 저 이제 올림픽 하고 그러면요. 애국심 막 발동해가지고 막 전 경기 막 다 봐. 우리나라 선수 출전하는 경기 막 관심 갖고 보면서 막 응원하고 막 거기서 메달 따면은 막 손에 땀을 쥐고 진짜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몇 등 하느냐 이런 거 되게 막 하고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되게 크게 막 때리고 그 다음에 막 방송국들이 대부분 다 올림픽 저 중계만 거의 다 하고 하루 종일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채널 자체도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선택적으로 이제 골라서 보니까 더 재밌는 거 많은데 뭐 저걸 왜 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이런 것들에 대한 애국심 같은 것들 이렇게 국가주의적인 것들이 좀 약화돼요. 개인주의가 또 이게 확장되고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런 어떤 국가대항전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시들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이제 올림픽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쿄올림픽이 원래 2020년이었는데 이게 지금 미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24년에 이게 4년마다 열리니까 파리올림픽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파리올림픽에서도 이 관심을 많이 끌어야 돼요. 그래야지 올림픽이 흥행을 해요. 요즘 보면 이 IOC가 굉장히 상업화가 됐다라는 비판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 중계권료나 이런 것들을 거의 뭐 독점적으로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개최한 국가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막 이러거든요. 적자에 허덕이고 이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흥행을 이제 몰아가야 되는데 후진국도 아니고 이렇게 선진국들에서 하게 되면은 자국 국민이 별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만 봐보세요. 동계올림픽 개최했었잖아요. 동계올림픽 재작년에 동계올림픽 이제 2년 3년 전 뭐 이래야 되나 그 동계올림픽 개최했는데 그때 그렇게 관심 많았었어요? 저도 그때 동계올림픽 개최 그래서 뭐 가나보다 그러고 날짜를 안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가오고 직전에서야 그게 느껴졌어요. 직전에서 뭐야 다음 달이야? 이렇게 그 전에 관심 별로 없었다.
이게 하는 거는 알았고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좋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까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옛날에 우리 88년도 올림픽하고 그럴 때는요. 국가가 뒤집어졌어요. 아예 그냥. 너무 오래전 얘기인가? 그런데 그때 이제 중진국 정도 단계에서의 그 올림픽을 대하는 태도와 선진국 국민들이 올림픽을 대하는 태도는 진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관심을 많이 끌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리올림픽의 정식 종목은 32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다가 다 옮겨놓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성평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 경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리 경기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육상이나 수영이나 이런 것들 메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줄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되어 있는 것도 관심 있게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도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이제 채택됐던 것이 야구, 소프트볼, 카라테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파리올림픽 종목에서는 제외됐다. 야구나 소프트볼이 야구 비슷하죠. 근데 이제 저 종목은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야구가 되게 인기 종목이고 그래서 야구 룰도 좀 알아두시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관련 있는 거 하실 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인기지만은 엄청난 인기 이제 종목이지만 야구도 사실은 이게 소속감으로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아시죠? 전두환 정부가 5.18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정당성을 확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또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그 어떤 그 희생과 그 다음에 거기에 상실감과 좌절, 분노 이런 것들을요 털어낼 수 있는 수단처럼 거기 물꼬를 터주려고 야구를 만들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야구를 프로야구단을 그러니까 야구를 만든 게 아니고 프로야구단을 만들어서 리그전을 펼친 거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찾아볼 수 있다면은 해태 타이거즈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MBC에서. 근데 그 프로그램 보면 해태 타이거즈에 대한 얘기들을 해줘요. 쫙 이렇게 해주는데 그때 이제 이 지역 연고를 원래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프로 구단들은 그 지역 연고를 이렇게 할당해가지고 했는데 호남 지역은 경제 성장에서도 좀 밀려나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거기가 농업이 발달하고 어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쪽을 배제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때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좀 서쪽에 많았으니까요. 거기랑 뭐 교류할 일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게 남동임의 지역을 먼저 발전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기업도 거길 연고에 두고 있는 기업도 별로 없어가지고 해태라고 하는 진짜 껌 팔고 과자 파는 회사를 지금은 크라운 쪽에 인수까지 됐잖아요. 해태는 아예 이제 붕괴됐는데 IMF 때 뭐 무너져 버렸어요. 해태라는 그룹은. 그런데 이제 해태가 겨우겨우 이제 그때 그 야구단을 하기로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금호그룹 같은 데가 그래도 호남 연고에서 가장 컸는데 그 당시에 금호그룹이 이제 난색을 표하면서 해태 쪽으로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그 해태가 그거를 맡아서 했는데 해태 타이거즈라는 구단은 선수도 굉장히 선수층이 얇은 거예요. 선수층이 얇은데 선수층이 얇았던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 야구는 돈이 많이 드는 게임인데 그 스포츠인데 그걸 운영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선수층이 거의 1군밖에 없었대요. 2군 선수들이 받쳐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그때 회고를 해요. 예, 이걸 뛸 때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이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너희들이 이겨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제 한을 이제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도 이걸 느끼기 때문에 정말 이제 외인 구단처럼 선수층도 되게 얇은데 정말 잘했어요. 우승을 제일 많이 한 구단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선수들이 느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 프로그램에 찰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래된 거라 화질도 별로 안 좋고 찾기도 좀 힘들 수도 있지만 한번 찾아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게 이제 전두환 정부가 펼쳤던 3S 정책, 3S 정책, 스포츠, 그 다음에 스크린, 그 다음에 성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3S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게 스포츠 프로구단 같은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야구가 이제 붐을 일으켜가지고 야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스포츠가 돼 있는 겁니다. 일본도 이제 인기 스포츠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인기 스포츠지만 유럽에 이런 데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야구 이렇게 빠져 있고 미국도 별로 관심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미국은 이게 거의 원조격이잖아요. 원조죠. 그런데 자국 내 리그가 훨씬 재밌다고 보지 국가 대항전 관심 없어.
그렇게 돼서 여기 야구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긴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네가 원조니까 이게 그로부터 또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이 또 이제 결정돼 있는데 여기서는 야구를 또 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자존심이죠. 우리가 올림픽 할 때는 태권도를 넣었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이걸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자존심은 있는데 국민들은 크게 관심 없다. 얘네들은 자기네 대항전의 결승전을 월드 시리즈라고 불러요. 아주 이놈의 버르장머리가 아주 그냥 그죠? 자기네 나라 팀끼리 하는데 월드 시리즈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남은 주제들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